근데 지난주에 아주 큰 뉴스가 하나 터졌죠. 국토부가 5만 가구 주택 공급을 위해서 수도권 신규 택지 4곳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의정부 용현지구, 서울 서리풀지구, 의왕 왕곡지구와 함께 고양 대곡지구 9,400호가 포함이 됐습니다. 곧이어 이동환 고양시장도 저희가 뉴스 택배를 통해서 영상 올려드린 것과 같이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곡역세권 신규 택지 지정과 관련된 고양시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둘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는 대곡 역세권의 개발 계획의 위치와 역사,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발표된 대곡 역세권 신규 택지 지정 구역, 여기 정확히 어디인지 지도를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위치도입니다. 대충 이런 모양이구나. 근데 이게 상당히 좀 희미해서 정확하게 어딘지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위치도를 따라서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서 새로 그린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넓이는 일단 199만 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하면 60만 3,000평 이 정도 넓이고요. 대곡역세권 개발 계획의 중심이 되는 이름 그대로 대곡역, 가장 크게 저희가 표시했고요. 3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서해선이 기존에 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에 교외선, 그 다음에 GTX-A 5개 노선 지나는 그런 초역세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GTX 2단계 F 노선까지 만일 일로 지나게 되면 모두 6개의 노선이 지나게 될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오른쪽 경계에 있는 길이 바로 호국로입니다. 원당에서 화정을 지나서 능곡으로 가는 그 큰 길이죠. 호국로를 경계로 건너편이 화정, 덕양구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북동쪽은 신원당, 이제 원당이고, 이번에 그 지구에 포함된 위쪽이 고양시청 신청사 부지로 이렇게 예정된 원안으로 계획된 고 부지 코앞까지 대곡 역세권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남쪽은 이제 능곡지구고요. 지도 중앙을 관통하는, 이렇게 보면은 노란색의 큰 도로가 있고 바로 그 옆에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은 바로 대장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고양시는 이 하천을 중심으로 뭐 생태공원 조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이번에 했고요. 그리고 이 도로는 몇 년 전에 개통한 자동차 전용 도로인 39번 국도 우회도로, 고가도로입니다. 도로가 이 부지를 완전히 반으로 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 총평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원래 고양시가 구상했던 2016년도의 대곡 역세권 개발 계획, 그때도 이렇게 구상도가 나왔었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반쪽짜리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이제 8년 전에 그렸던 대곡 역세권 개발 계획도인데요. 이 원안은 진짜 대곡역을 중심에 두고 원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했었던 것과 비교해서 이번 발표는 대곡역 경의선 서남 쪽은 완전히 제외가 됐어요. 원안과 비교하면은 이번은 반쪽짜리다, 이런 인상이 들고요. 두 번째, 원안에는 없었던 동북 쪽에 넓은 농경지를 포함시켰다. 지도가 이렇게 위쪽으로 길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대장천 그 좌우 쪽으로. 그래서 이 농경지가 원안에는 이게 대곡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거리가 좀 그렇죠. 애매한데, 아무래도 정부의 주택 공급 과제를 좀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땅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대곡역 인근에도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대곡역 위쪽에 대장동, 서쪽으로는 내곡동, 이 대곡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대장동과 내곡동에 이미 주택단지, 자연마을이 있고, 또 최근에는 난개발된 그런 이제 빌라나 이런 것들도 많이 거기 들어와 있는데 개발 계획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은 돈을 최대한 아끼려고 맞습니다. 뺀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게 지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인상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대곡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의 뭐 10여 년 된 대곡 역세권 개발이 사실 그 전부터 고양시에서 계속 기대감도 있었고 논의가 되어왔던 그런 사항이잖아요. 5개 철도가 지나가는 초역세권이면은 떠오르는 데가 어디 있죠? 뭐 서울에서도 이제 뭐 공덕이라든지 왕십리 이런 데 5개 지나죠. 대곡 역세권도 그런 잠재력을 사실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고양시의 가장 교통 요충지고, 그 전부터 사실은 대곡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고, 고양시 최후의 보루다, 자족 기능을 채울 수 있는 알짜배기 미래의 땅. 근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지만 뭐 주변에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농경지 펼쳐져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했었죠. 그만큼 여기를 굉장히 좀 신중하게 이제 고양시에서 도시계획을 이제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던 곳인데요. 실제로 이제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대곡 역세권 개발
개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2010년도 국토부가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지로 여기를 지정을 했었나 봐요. 아, 그게 처음이군요. 네, 그때 선정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곡역세권 개발 논의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도시계획에 먼저 반영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 이제 고양시가 그 대곡역세권 지역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을 이제 시가와 예정 용지로 신규 지정을 했었습니다. 아. 그걸 이제 2020 고양시 도시 기본계획에 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개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사실은 이건 이제 도시 계획상의 이제 의미인 거고, 개발 주체, 사업자 선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던 건 이제 2016년부터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고양도시공사 그리고 GH 한국철도시설공단 요 3자 개발로 좀 논의가 됐었고, 그때 당시 2016년도에 되게 총선 이슈로도 되게 맞아요. 부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간에 엎어졌어요. 철도공단이 발을 뺀 거죠. 맞아요. 왜 뺐냐? 네. KDI 타당성 조사를 해봤더니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경의선 사이에 두고 이쪽 서쪽 부분까지도 다 개발을 하는 계획이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곡역 중심으로 동서남북 모든 거를 다 포함하는. 그래서 당시에 예비 타당성 조사랑 사업 타당성 조사를 2020년도에 했던 결과를 따르면은 전체 부지를 54만 평 정도로 이제 두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복합 환승센터랑 첨단 지식 산업 시설 그리고 뭐 주거 업무 상업 시설 등을 여기에 이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총 사업비를 그때 1조 8,858억 규모로 잡았더라고요. 이번 발표와는 전혀 다른 게 경의선의 이 서남쪽, 지도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자, 이쪽 부분까지 개발 계획에 그때는 다 포함이 되어 있었네요. 이게 사실 핵심인데, 이번에 왜 빠졌냐, 여기를 개발 같이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죠. 일단은 지대가 여기가 다르대요. 지대 맞추는데 이제 드는 비용이 드는 거고, 경의선 지하화까지도 사실은 같이 얘기될 수 있을 만한 사실 그렇죠. 사안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투입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잖아요. 어쨌든 개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여기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서쪽 부분까지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 확장성 측면에도 그렇고, 여기 위치상으로 일산과 덕양의 이제 중심부 서로 연결하는 그런 생활권으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족 기능을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택 비율은 이제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업성 두드려 봤더니 이제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뤄졌다. 기존 계획에 비해서 개발 비용을 줄이거나 아파트를 왕창 늘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됐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훨씬 더 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선 경의선 반대편이 다 제외가 됐거든요. 거기를 포기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쪽에 칠학지구도 전혀 수용하지 않았고요. 반면에 이 북동 쪽으로 해가지고 농경지는 이쪽을 이제 택지 개발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철도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기타 그런 기반 시설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우선 교통 뭐 다 갖춰졌고, 바로 건너면 화정지구 인프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긴 예. 이미 다 갖춰진 곳이에요, 사실은. 도로만 추가하면 돼요. 도로만. 정부에서 갑자기 딸깍 이렇게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네. 주택 공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벨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풀어버리니까 지금까지 고양시가 쌓아왔던 건 대체 뭔가? 고양도시공사가 사실 사업을 해도 충분히 이제 사업을 성공할 수 있고 개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고양도시공사가 많이 개발을 하면은 그 수익 전부 다 고양시에 쓰잖아요. 근데 LH는 가져가 버리잖아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번 발표가 정부 주택 공급 일정에 맞춰서 이게 급하게 발표된 졸속 계획이다. 예,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이번 발표가 나온 배경이 먼저 8월 달에 정부가 이제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주택 공급하겠다. 요 얘기 그 전부터 사실 나왔었죠. 네. 그때 이제 고양시에 이미 얘기가 들어왔대요. 두세 달 정도 이제 협의 과정을 거친 건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뭐 이번에 이름을 뭐 지식융합단지 조성계획이라고 이러한 뭐 이름 붙여가지고 거창하게 발표하긴 했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정부 주택 공급 정책에 이제 등 떠밀려가지고 발표한 거에 불과하다고 냉철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도로나 철도 같은 이제 기반 시설들도 다 깔려 있고, 이제 알짜배기 땅이잖아요. 고양시 몇 안 되는. 네. 신중하게 개발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곳이 아닌가. 일단은 창릉 신도시는 이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고, 일산 테크노밸리 아직 입주 기업도 정해지지 않았고, 또 거기에 이동환 시장은 경제자유구역도 지금 이렇게 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대구까지 이렇게 발표하면 수요가 나오는지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것도 되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게 원래로 치면 사실 순차 개발을 했었어야 된다고 해요.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고양시에서 가장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일산과 덕양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 전체 도시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곳인데 이번 개발 발표를 보면은 서쪽에 이렇게 잘려 있으면서 백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화정이랑 네. 원당이랑은 연결이 되는 거고 덕양 생활권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다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대신 뭔가 얻어낸 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얻어낸 게 있나요? 이게 뭔가 정작 얻어낸 게 뭔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식융합단지 조성 계획으로 발표되긴 했는데 일단 네. 얻은 건 있죠. 그린벨트를 풀었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9,600세대 들어오는 건 저희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니죠. 그건 이제 정부의 수요에 의해 가지고 응한 9,600세대가 거니까. 들어오니까 LH가 뭐 지금 9,600세대 발표를 해도 나중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잖아요. 요거는 뭐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당장 창릉 네. 사례만 봐도. 이렇게 큰 개발이 있으면 가장 크게 얻어낼 수 있는 거는 뭔가 교통 인프라 네. 혹시 그런 거 없나요? 광역교통 계획 약속된 건 없어요. 뭐 시장이 뭐 9호선 나중에 뭐 끌어오겠다 이런 거 얘기한 건데 그건 본인의 바람인 거고 지금 뭐 국토부 차원에서 약속된 건 전혀 없었고. 자, 지금까지 짚어주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알짜배기 땅을 정부 주택 공급을 위해 내놓는 대신 뭐 철도와 같은 이런 반대급부는 얻어내지 못했다. 고양시의 순차적인 도시계획에 이게 뭔가 차질이 생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의중앙선 반대편이 모두 개발 계획에 빠짐으로써 향후 도시확장 문제와 관련해서 고양시가 모든 부담을 안게 됐다. 반면에 LH는 사업 리스크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신에 화정지구 맞은편 농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막대한 개발 이익만 챙길 수 있다. 이렇게 개발 계획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더 덧붙이면요, 첨단 산업단지를 같이 조성하겠다. 그래서 네. 공원 물량 2만 평을 여기다 투입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2만 평이 정부로부터 뭐 새로 받거나 이번 개발 발표하면서 받은 게 아니라 기존 고양시가 갖고 있는 물량이에요. 새롭게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네요. 예, 이게 예전에 이제 덕은지구 개발하면서 공원 물량 확보했었던 것인데 뭐 어쨌든 고양시의 제1과제는 이 대공역세권이 자족 기능을 높여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앞서 네네. 제기했던 저희 문제점들 많이 있잖아요. 대공역세권 발표가 주변 지역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한번 정리해 보셨죠?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공급, 두 번째는 기업 유치입니다. 자, 먼저 주택 공급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양시는 현재 38,000호 창릉 신도시, 그 다음에 11,800호 규모의 장항지구의 분양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공역세권 9,400호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여기가 교통 입지가 탁월한 이런 선택지가 이렇게 추가가 된 거고, 그렇게 되면 창릉과 장항지구의 입주를 이렇게 고려하고 있던 수요가 가만히 있자, 이거 좀 더 기다렸다가 한번 대곡이 어떤지 좀 고민해 볼까,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창릉과 장항의 분양 시장에 과연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산 신도시 재건축은 그렇잖아도 기준 용적률이 분당에 비해서 턱없이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면서 과연 이 용적률 가지고 이게 재건축 사업성이 나올 것이냐, 이런 위기감과 고민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일산보다 입지가 훨씬 더 좋은 대곡에 9,400호의 신규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면 아무래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악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산의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공급이 좀 부족해야 재건축의 사업 전망이 높아지는데 한번 따져봐라. 지난 10년 동안 고양시에서만 삼송, 향동, 원흥, 지축, 덕은지구가 개발이 이미 됐고 현재도 창릉과 장항지구가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곡까지 더해지면 일산 재건축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조금 답답한 심경을 토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민이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대곡 역세권에 짓는 신규 주택의 첫 공급 시점이 2029년 무렵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무리 빨라도 한 7, 8년 걸리는 일산 재건축 완공 시점보다 대곡의 분양이 더 앞서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용적률을 계속 좀 높여야 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곡역세권 개발 계획이 일단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면 여기에 또 인구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양시가 가져야 할 총 인구가 있는데 무한정 양쪽 다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표면적으로는 일산에서 반대 목소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현재 그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고 어쨌든 그 재건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 재건축 열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우려되는 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주변 자족용지 기업 유치에 대한 영향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주택 공급과 마찬가지로 대곡 역세권의 개발이 창릉 신도시와 일산 테크노밸리의 기업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와 일산 테크노밸리 입주를 고려했던 기업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대곡? 거기가 더 매력적인 거 아니야? 라고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자족용지는 이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채우는 거거든요. 만들어 놔도 아무 기업도 안 들어오면 정말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고양시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벌여놓은 사업이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 방송영상밸리, 창릉 신도시, 그리고 여기에 민선 8기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JDS 경제자유구역도 있습니다. 고양시가 이렇게 많은 자족용지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 유치 등 실적을 얼마나 챙길지는 여전히 이제 미지수로 남은 상황에서 대곡이라는 또 하나의 공급지가 이제 추가가 된 것입니다. 대곡 역세권이 먼저 개발돼 가지고 여기가 잘 활성화된 게 다른 자족용지의 뭐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남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이게 긍정적인 시너지로 작용을 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근데 이게 기업이라는 게 이게 수요가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곡 역세권 개발 발표에 따른 여러 내용들을 저희가 좀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개발구역에 예상 외로 포함되지 않은 곳 또 예상하지 않았는데 포함된 곳 이쪽 주민들 표정들은 어떤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번 주에 추가로 좀 취재해서 다음 주 뉴스 체크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체크에서 추가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얼마 전에 김동연 도지사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시청사 백석 이전 사업에 대해 또다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백석 업무빌딩 일부 부서 이전과 관련해 청사 면적 기준을 위반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시행령 95조에 따르면은 고양시 같이 이렇게 100만 이상 지자체일 경우 면적 제한이 언급되어 있어요. 본청 청사 기준을 총 22,319제곱미터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 이하로 해라. 네, 그래서 요걸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참고로 요 청사 기준이라는 거는 별관, 뭐 본청 그리고 시장실 요 세 개로 나뉘더라고요. 근데 그 규정이 이제 백석 업무빌딩 부서 이전과 이제 어떻게 연관된다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청 별관 면적 이런 것들 다 통합한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고양시 소유의 그러한 별관 건물로 이제 부서가 이전했을 경우에는 공용 공간까지 다 청사 면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무실만 이렇게 순간이동해가지고 쓸 수 없잖아요. 부서를 쪼개기로 이렇게 이전한 다음에 아 우리는 뭐 요 면적만 쓰고 있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악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건물 몇 개씩 막 지어놓고 일부 청사만 쓴다고 이제 우리 청사 면적 규정 안 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고양시가 백석으로 부서 이전을 하면서 그게 바로 이 청사 면적 기준을 위반한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와 이제 원안 추진위원 입장이 좀 다른데요. 네. 먼저 이제 시의회가 이제 시 재산관리과로부터 이제 제출을 받았대요. 이 고양시 청사 면적 얼마나 되냐? 현황 기준에 따르면은 행안부 상한선에 500만 제곱미터 정도 미달되는 걸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요대로 되면 이제 사실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원안 추진에서 주장하는 거는 고양시 계산이 잘못됐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여 청사 면적 기준 앞서 시의회에 제출했던 요 자료 기준을 어떻게 삼았냐 그러면은 백석 업무 빌딩만 기준으로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백석 업무 빌딩 별관으로 지금 쓰고 있는 청사 면적 기준을 일단은 사무실 쓰고 있으니까 사무실 면적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공용 면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국도 내시는 뭐 그 정도로만 잡은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제 추진형 같은 경우는 관련 법 기준으로 하면 공용 면적을 이를테면
이를테면 1층 홀로비 전체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엄청 지금 공용 면적들이 시에서 제출한 것보다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청사 면적 기준 위반이다. 청사 면적 기준을 높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지금 백석별관에 쓰고 있는 공용공간 기준 다 합하면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거는 면적이 8,561제곱미터 정도 된다. 추진위에서 요거까지 아예 정확히 계산을 했네요. 예, 네. 그래서 백석 업무 빌딩을 별관으로 쓴다는 거는 사실상 이 공간을 다 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 행안부가 앞서 얘기했던 청사 기준 오버된다. 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행안부는 뭐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애 의원실에서 이렇게 질의를 넣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게 만약에 청사 기준 위반이 되면은 앞서서 4개 부서 이전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추가 부서 이전에 대해 가지고 뭐 이동환 시장이 또 부서에는 공언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오겠죠. 근데 예산 올라오면 이제 시의회에서 아마 삭감을 하려 될 텐데, 이번 요 내용이 이제 거기에 좀 근거로 또 활용될 가능성도 되게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